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오늘부터 8강에 걸쳐서 50대 이후 뭘 할까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장년의 직업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업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주요한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위 연령이란 개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24년 기준으로 보면 46.1세를 중위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2025년, 곧 내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죠. 초고령 사회란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어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당연하게도 일할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 한참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2016년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떤 사람들로 대체해야 할까요? 주로 세 부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력 단절로 집에서 쉬고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고령자들, 마지막으로 외국인, 세 인적 집단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 대체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는 흐름에 기업들도 조금씩은 동의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늦어지는 은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60세 정년이 일의 끝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다는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퇴나 퇴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상 중장년은 3번 정도의 퇴직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된 경력의 이탈입니다. 사람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주된 일자리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일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급여가 높았던 일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연령이 49.3세입니다. 두 번째 은퇴 시기가 바로 정년이죠. 60세. 그런데 우리는 이제 60세에 은퇴하신다고 계속 놀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는 연령은 몇 살일까요? 네, 바로 73세입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긴가요? 그런데 이 73세 은퇴 시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지금 70세와 74세에 있는 분들의 고용률을 보면 약 31.9%, 그러니까 사실상 3명 중에 1명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이른 은퇴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는 AI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들이 일했던 육체적인 대안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적인 대안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직업들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또 때로는 수많은 직업들이 소멸되기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직업적 판단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것이죠. 끝으로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중장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관리직이나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관리직이 많은 조직을 좋은 조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점점 심플한 조직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긱 이코노미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긱은 1920년대 재즈클럽에서 임시직 연주자를 구할 때 쓰던 말입니다. 이것이 경제란 말과 이어붙으면서 이제 필요할 때만 사람을 쓰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 거죠. 이건 필연적으로 외주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저성장 시대는 공채란 개념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경력직이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문제는 이때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핵심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가 더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50대 구직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교육이나 상담을 갈 때 가장 많이 느껴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50대들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휴가 때도 마음 편하게 쉬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휴가 때 일 걱정을 하고 또 때로는 일을 할 때 휴가 생각을 떠올리고 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지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나마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제도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이 제도조차 그 대상은 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 그리고 만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퇴직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런 교육이 필요한 중소기업 퇴직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교육을 받을 때는 쉬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하다는 생각에 양가 감정에 시달리면서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퇴직자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예컨대 정년이 코앞이었다면 정년을 앞두고 준비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동안 준비 전혀 안 하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민은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네,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고민 많이 했어요. 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취중의 스몰 토크처럼 잠시 언급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만 이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재취업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취업의 골든타임은 퇴직 전 5년입니다. 그 시기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퇴직 이후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특히 사무직 퇴직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남들보다 훨씬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건 굉장히 좀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실 때 굉장히 모호한 생각을 갖고 나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특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화가 극심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기증이 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직업시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결국 퇴직자들은 50대 이후에 할 일이 없다라는 식의 탄식으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50대 이후 재취업의 장애물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나이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50대 중반인데 이 친구가 일자리를 곧잘 구하곤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50대가 넘어도 일자리 구하는데 큰 문제 없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기는 나이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시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야, 거긴 뭐 좀 나쁜 건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근데 얘네들이 전혀 위아래가 없어. 라고. 네. 이게 바로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좀 더 쉽게 일자리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죠.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즉, 지원자도 채용하는 사람도 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신입사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입사원,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지원하는 사람도 뽑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나이에 대한 체면, 권위의식을 나부터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자도 내려놓고 뽑는 사람도 이런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되겠죠. 만약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이에 대한 문제는 누구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평생의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서 사업주라면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 혹은 AI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시겠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극심한 변화의 시대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변화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죠.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고. 아마도 AI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바로 뺏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먼저 뺏는 사람은 AI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다른 동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자신을 최신화하고 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평생 학습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단순한 업무만 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 관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존 경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력에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작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력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시장에서 드러나는 모양새는 대체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실력이 있는데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지만 막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쓰임새가 없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여러 개를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경험이 많지만 나쁘게 말하면 핵심 역량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재직 중에 더 나은 경력 관리의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취업 지원 시스템이 못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런 취업 지원 기관은 언제? 퇴직 후에 간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정작 그런 곳에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재취업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라면, 그리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면 이런 시스템을 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시장의 많은 변화 중에 아주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만 알고 접근하셔도 여러분은 시장에서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